grow. 웃고 미소를 띠며 배우고 성장하는 것을 선택하라. 입니다. 네, 오늘 61쪽 모든 것의 아름다운 흐름이라는 제목인데요. 트리니다드 고바, 트리니다드 토바고 어디인 거죠 이게? 상담가인 사리로부터 온 편지입니다. 함께 할게요. 2001년 6월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우연히 책상 위에 있는 책 한 권을 보게 됐습니다. 루이스 헤이의 치유라는 책이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처음 보았지만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 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아무 페이지나 펴서 읽기 시작했는데 아무 페이지나 펴서 읽기 시작했는데 특히 몸의 상태와 그 증상을 유발한 원인,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새로운 사고 패턴을 제안해 놓은 목록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 목록은 뒷날 나의 생명줄이 됐습니다. 그해 12월 왼쪽 난소에 생긴 물혹을 떼어내는 쉽고 간단한 수술을 받게 됐는데 8시간이 지나서야 극한의 고통을 느끼며 마취에서 깨어났습니다. 내 위장은 일주일 동안 심하게 부어 있었습니다. 그때서야 나는 무언가 크게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워낙 격렬하게 토한 나머지 식도벽이 약해져서 피가 났으며 몸 왼쪽 부위가 심하게 아팠습니다. 응급실에 실려간 날 신우신염에 걸린 것을 알게 됐습니다. 혼란과 고통으로 가득했던 몇 주를 보내고 나서 다음과 같은 진단을 받았습니다. 종양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했던 레이저가 실수로 다른 내부 장기들을 건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방광에 구멍이 났고 신장이 손상됐으며 요관이 거의 다 잘려나가 몸 안에서 오줌이 새고 염증이 심해지게 된 것이죠. 그 후 몇 주 동안 나는 커다란 오줌 주머니를 단 채 다리에 경련을 느끼고 과민성 장으로 힘들어하며 진통제에 의존하고 정맥 신우조영술을 받고 CT 촬영을 하고 스텐스 시술, 혈관 폐색 등을 막기 위해 혈관에 주입하는 시술이라고 해요. 이것과 복강경 수술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자칫 자궁절제술을 받거나 장로는 대변 주머니를 말하네요. 이 장로를 평생 부착하고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나를 우울하게 만들어서 바닥까지 추락시켰습니다. 그러던 중 나는 신기한 꿈을 꿨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와 나의 소친인 대천사 라파엘이 나오는 꿈이었습니다. 찰나이긴 하지만 눈물과 기도가 삶의 안식처가 되어주었습니다. 운 좋게도 그 과정 속에서 나는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내 주변을 둘러싼 모든 기운과 시간이 멈춘 것 같았고 이 우주가 완벽하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만물이 아름답게 흘러가는 것을 말입니다. 나를 치료해주는 모든 사람들이 내 삶에 이미 들어와 있거나 새로이 나타난 놀라운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들은 나에게 힘을 주고 지지해주는 가족과 친구,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들, 그리고 실제적인 영향을 미치며 무언가 혹은 누군가에게 기적을 만들어주는 도구인 한 의사들이었습니다. 어둡고 힘든 시간이 지난 뒤 나는 루이스의 책에 있던 목록을 떠올리고 다시 그녀의 책으로 들어갔습니다. 비로소 건강 문제와 생각 사이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스스로를 치유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당연히 나는 그렇게 했습니다. 몸이 예전처럼 활개를 띠고 원래의 신체 기능을 되찾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웃고 미소를 띠며 오줌이나 대변 주머니와 스탠드 없이 사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배우고 성장하는 것을 선택했으며 완전하게 용서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몇 년이 지난 지금 나는 건강하고 행복합니다. 오늘 확실히 잠을 잘 못 자서인지 하품이 계속 나네요.
근데 이런 건 의료사고 아닌가요? 아, 너무 무섭네요. 근데 여기서 완전하게 용서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라는 게 참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고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나라면 과연 그럴 수 있었을까 싶기도 하고. 네, 대단한 일이니까 이렇게 책에 나오는 거겠죠. 이거 아니다. 아이고. 네, 이제 그러면 우리 긍정학원 할게요. 제가 정말 여러분이랑 이거 제가 늦게 일어나고 그런 날 있잖아요. 그리고 휴가도 갔었고 안 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제가 우리 라방의 소중함을 너무너무 절실히 느끼고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려요. 이렇게 하면 앞에가 잘리나? 아이고, 잘려버리네. 됐다. 저희 함께 할게요. 레베터 주세요. 주문을 걸어주세요. 나는 내 마음속에 평화를 창조한다. 그리고 내 몸은 이를 반영한다. 나는 생기, 에너지, 그리고 삶의 기쁨으로 충만하다. 내 몸은 더할 나위 없이 건강하고 나는 새로운 매 순간을 즐긴다.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요구하며 사랑을 담아 내 현실을 창조한다. 나는 삶의 과정을 신뢰한다. 나는 내 자신의 몸, 그리고 마음, 그리고 감정을 다정하게 돌본다. 나는 내 삶에 책임을 진다. 나는 자유롭다. 나는 내 몸을 사랑한다.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한다. 모든 것이 좋다. 나는 모든 새로운 경험을 쉽게 잘 소화해낸다. 그리고 그것들을 내 삶의 일부로 기꺼이 받아들인다. 있는 그대로의 내가 되어도 안전하다. 나는 내 패턴을 보며 변화하는 것을 선택한다. 나는 기꺼이 내 한계를 뛰어넘는다. 나는 지금 강하고 온전한 몸을 창조하는 것을 선택한다. 나는 편안하다. 나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쉽게 내려놓는다. 나는 기분이 좋아도 된다. 나는 신속하게 편안하게 완전히 치유된다. 내 몸은 건강해지길 원한다. 나는 내 몸의 말을 잘 듣고 친절하게 대해준다. 나는 내 사랑스러운 세상에 기쁜 경험들만 창조한다. 나는 내 몸을 비판하고 싶은 욕구를 흘려보낸다. 나는 기꺼이 나 자신과 삶에 대한 새로운 생각들을 창조한다. 매일매일 나는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긴다. 나는 나 자신에게 친절하고 다정하다. 끝이네요. 네, 오늘 이렇게 확언하고요. 우리 또 재밌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읽을게요. Today's lessons. 어디 갔지? 네. The rich people acquire assets, but the poor and the middle class consider it an asset as they earn debt. 부자들은 자산을 취득한다. 가난한 이들과 중산층은 부채를 얻으면서 그것을 자산이라고 여긴다. 이게 이제 또 오늘의 주제인데요. 책 갖고 계신 분들은 오늘 108쪽이에요. 108쪽. 그래서 지금 왜 금융지식을 배워야 하는가 챕터 2에서 오늘의 첫 번째 규칙, 이게 금융지식을 배워야 하는 이유인가? 어떻게 되지? 첫 번째 규칙, 어떤 규칙인 거지 이게? 부자가 되고 싶다면 돈에 대한 지식을 쌓아야 되는데, 이 첫 번째 규칙이 자산과 부채의 차이를 알고 자산을 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은 자산을 취득하는데 가난한 이들과 중산층은 부채를 얻으면서 그것을 자산이라 여긴다. 아이고, 네, 그러네요. 맞네요.
부자가 되고 싶다면 이것만 알면 된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규칙이자 유일한 규칙이다. 터무니없을 정도로 단순하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법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른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금전적으로 고생하는 것은 자산과 부채의 차이를 모르기 때문이다. 부자들은 자산을 취득한다. 그렇지만 가난한 이들과 중산층은 부채를 얻으면서 그것을 자산이라고 여기지. 부자 아버지가 말했다. 부자 아버지가 그 말을 했을 때 마이크와 나는 그분이 장난을 치고 있다고 생각했다. 막 10대를 앞둔 꼬마 소년들이 부자가 되는 비결을 배우려고 안달이 나 있는데 부자 아버지가 들려준 대답은 이런 것이었다. 그분의 대답은 너무나도 간단해서 우리는 아주 오랫동안 그것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야 했다. 자산이 뭔데요? 마이크가 물었다. 그런 건 지금 생각 안 해도 된다. 그저 이치만 알아두렴. 일단 이 단순한 규칙을 이해하고 나면 삶의 계획이 생기고 경제적으로 훨씬 편하게 살 수 있단다. 정말 간단하지? 바로 그런 이유로 사람들이 자주 간과하는 법칙이기도 하지. 그러니까 자산이 뭔지 알고 그걸 쌓기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건가요? 내가 물었다. 부자 아버지는 그래, 그렇게 간단하단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그렇게 간단하면 왜 다들 부자가 안 되죠? 부자 아버지, 내가 물었다. 부자 아버지가 미소를 지었다. 왜냐하면 자산과 부채의 차이를 아는 사람은 드물기 때문이지. 내가 부자 아버지에게 이렇게 물은 기억이 난다. 어떻게 어른들이 그런 걸 모를 수 있죠? 그게 그렇게 간단하고 또 중요하다면 왜 다들 그 차이를 알려고 하지 않는 건데요? 부자 아버지가 우리에게 자산과 부채에 대해 설명하는 데에는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어른이 된 뒤에 나는 다른 어른들에게 그것을 설명하는데 애를 먹었다. 그들은 이 법칙이 단순하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른 방식으로 교훈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많은 교육을 받은 전문가들로부터 금융에 관해 배웠다. 은행가나 회계사, 부동산 중개인, 자산관리사 같은 사람들 말이다. 가장 어려운 점은 어른들에게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잊어버리고 혹은 다시 순수한 어린애로 돌아가라고 부탁하는 일이었다. 아는 것이 많은 어른들은 너무나 단순한 개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수준이 떨어지는 일이라고 여긴다. 부자 아버지는 키스 원칙을 믿었다. 무엇이든 단순하고 간단하게. 이게 keep it simple, stupid 혹은 keep it super simple 이라고 해요. 그래서 KISS, K-I-S-S, keep it simple, stupid 혹은 keep it super simple. 네. 그래서 우리에게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경제적 지식 기반을 튼튼하게 만들었다. 그렇다면 왜 이 그 두 가지를 혼동하는 걸까? 이렇게 단순한 것을 왜 헷갈리는 걸까? 왜 사람들이 부채를 사면서도 그것을 자산이라고 착각할까? 그 답은 기본 교육에 있다. 우리는 금융 지식이 아니라 지식을 강조한다. 자산이나 부채를 규정하는 것은 단어가 아니다. 사전에서 자산과 부채를 찾아보면 오히려 더 헷갈릴 수도 있다.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회계사에게는 사전상의 정의가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머리를 아프게 만들 뿐이다. 하지만 우리 어른들은 자존심이 너무 강해서 무언가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부자 아버지는 어린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자산을 규정하는 것은 단어가 아니라 숫자란다. 그러니 숫자를 잃지 못하면 자산인지 밑바닥에 뚫린 구멍인지를 분간하지를 못하지. 부자 아버지는 또 이렇게 말했다. 회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그 숫자가 너희에게 말해주는 내용이다. 단어도 마찬가지지. 단어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단어가 말해주는 스토리가 중요한 거야. 부자가 되고 싶다면 숫자를 읽고 이해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나는 부자 아버지로부터 이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못 들었다. 또 이런 말도 들었다. 부자들은 자산을 취득하고 가난한 이들과 중산층은 부채를 취득한다. 자, 그럼 자산과 부채의 차이를 설명해보자. 회계사나 금융 전문가들은 이런 정의에 동의하지 않겠지만 이 간단한 그림들은
꼬마에게 튼튼한 경제적 기초를 놓는 시발점을 마련해 주었다. 이것이 바로 아이고. 자산의 현금 흐름 패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보이시나요? 이게 밑에가 대차대조표고 손익계산서인데 대차대조표 이런 거 예전에 배우셨어요? 저도 강의 듣긴 들었는데 대차대조표는 자산과 부채를 한 거고 이 손익계산서 안에 수입과 지출이 있는데 이제 그쵸, 자산도 부채도 자산인 거죠. 맞나? 네, 착한 부채, 나쁜 부채라고 하는 것처럼 이런 집을 사는 거는 좀 착한 부채에 속한다고 해요. 물론 막 너무 비싼 집 말고 나의 집을 사는 거. 왜냐면 집을 안 사고도 살 수는 있잖아요. 뭐 전세든 월세든. 근데 집을 사면은 그래도 장기간에 걸쳐서 갚을 수 있고 또 집을 안 사면 또 여러 가지 조금 자주 이사를 다녀야 할 상황이 생긴다거나 그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집은 주로 착한 부채라고는 하지만 착한 부채든 나쁜 부채든 부채는 부채인 거죠. 그리고 자산은 수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이렇게 있구나. 네. 제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옆에 이렇게 나오네요. 앞에 그림 중 위에는 수입과 지출, 손익계산서는 수입과 지출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대차대조표는 자산과 부채라고 나오는데 수입과 지출, 즉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을 측정하는 게 손익계산서고 아래쪽은 대차대조표, 자산과 부채의 대차를 비교한다. 금융 초보들은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의 관계를 알지 못하는데 사실 이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앞에서 밝힌 것처럼 부자 아버지는 두 꼬마들에게 자산은 네 지갑에 돈을 넣어준다 라고 설명했다. 그쵸. 자산은 돈을 주죠. 지갑에 현금을 주죠. 줄 수 있죠. 참으로 단순하고 유용한 설명이 아닐 수 없다. 그러면 부채의 현금 흐름 패턴은 어떤가? 부채의 현금 흐름 패턴은 지출로 나가요. 자산은 내 지갑에 돈을 넣어주지만 부채는 내 지갑에서 돈을 빼간다는 거예요. 이제 자산과 부채의 정의를 그림으로 파악했으니 설명이 쉽게 이해될 것이다. 자산은 우리의 지갑에 돈을 넣어주는 것이다. 부채는 우리의 지갑에서 돈을 빼가는 것이다.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은 이게 전부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자산을 사라. 가난한 사람이나 중산층에 머물고 싶다면 부채를 사라.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벌써 25분이네요. 시간이 빨라. 이것도 해야 되는데 알아서 외모 바꾸는 폰 카메라 이게 내일 더 할게요. 이게 원본이고 이렇게 바뀌었다는 건데 사실 뭐가 바뀌었는지 전 잘 모르겠거든요. 피부톤이 바뀌었나? 근데 이게 주제가 뭐냐면요. 인공지능 시대에 빅테크 더 나은 포용성 가능할까? 이런 사람들은 흔히 카메라가 객관적이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실리콘밸리 빅테크 기업들이 어떻게 포용성, 다양성을 추구하고 있을까? 여기서 구글이 개발자에 의해서 공정한 카메라라는 개념을 소개했는데 사람들은 흔히 카메라가 객관적이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고 카메라 기술에는 많은 판단이 들어가 있으며 현실적으로 그런 판단은 비유색인종이 해왔다는 점에 이제 내용이 재밌을 것 같아서 제가 가져왔고요. 네, 여러분들의 이제 댓글을 읽으면서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왜 이렇게 빨라요?